내년 시장은 저희가 볼 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 시장을 일단 좋게 보는 첫 번째 근거 중에 하나는 작년 말 이후로 그 집행 규모가 급격히 급증하고 있죠. 이게 아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프라법의 근거에서 집행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국도 인프라를 제대로 개비해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걸 다 새롭게 갈아엎자는 법입니다, 이게. 현재 시장에 있어서 사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안에 본질을 좀 이제 투철시키는 이러한 인사이트가 굉장히 저로서는 크게 와닿았는데 그런 이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내년에 대한 전망을 혹시 해보신다면 어떠한 뭐 이 경제적인 시황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내년 전망은 사실 데이터 나와봐야 아는 것이죠. 올해 연말까지 데이터 또는 1년 연초에 뭐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전망 자료를 내보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방향성을 보고 하나하나 검증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할 텐데 그냥 뇌피셜로 이해해 주십시오. 내년 시장은 저희가 볼 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유튜브 이렇게 하면 어떤 댓글에 막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점철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런 뭐 맹목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요. 내년 시장을 일단 좋게 보는 첫 번째 근거 중에 하나는 저는 미국의 정책 수혜, 정책 집행이 큰 어떤 시장을 받쳐주고 끌어가는 줄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도 약간 언급했었는데 2021년도 인프라법 통과했죠. IIJA법 통과했고 자 여담이긴 하지만 어떤 이슈나 어떤 보고서나 제목을 볼 때는 그 제목을 뜯어보면 답이 나와요. IIJA법이라는 게 Infrastructure Investment Jobs Act거든요. 첫 자를 따서 IIJA법이라고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함으로써 jobs,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네. 그 인프라법을 실제 실행하는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 법안이 작년 8월 달에 동시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고 그렇죠. 반도체 법안이에요. 맞아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요지를 다시 강조드리면 전 국토의 인프라를 갈아엎어서 새롭게 리빌드업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거냐? 요새 워낙 기후변화, 뭐 탄소 감축 이 얘기가 많으니까 기후변화와 관련된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 국토의 어떤 뭐 에너지 전략, 기후환경 어떤 보존 그런 기계들을 각 가정 또는 경제 참여자들한테 세제 혜택이라든가 지원금을 주면서 새롭게 리빌드업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법이야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중 패권 갈등에서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좀 제외시키면서 안 그래도 강력했던 반도체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대놓고 하는 법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개의 법이 당초에 입안됐을 때 잡혀진 버짓 예산이 세 개 합쳐서 2.7조 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우리가 보통 법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 정부 부처 또는 수혜 대상의 기업들 뭐 이런 기관들한테 이 정도면 되겠니? 필요한 거 더 우리한테 피드백 줘.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 말 최근에 6월 말 기준까지 새롭게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2.7조였던 예산이 4.2조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게 아까 채권 발행 물량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좌측 그래프가 미국의 제조업 건설 지출 추이입니다. 이 감청색 선 그래프로 쭉 올라가는 게 작년 말 이후로 그 집행 규모가 급격히 급증하고 있죠. 이게 아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프라법의 근거에서 집행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의 증시 또는 경제 상황이 뭐 발행 물량 때문에 금리가 오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전 국토를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국토 인프라를 제대로 개비해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거의 다 노후화돼 있어요. 그걸 다 새롭게 갈아엎자는 법입니다, 이게. 그럼 얘기 끝난 거죠. 그 1929년도에 여담이긴 하지만 경제 대공황을 타개했던 정책이 뭡니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나요? 테네시 계곡 그 유역 개발 공사 뭐 하여튼 걸 만들면서 그 테네시 계곡 댐을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시키고 인프라 유발 효과를 통해서 경제 대공황을 타개했었거든요. 그거의 몇 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향후에 미국의 경제적인 어떤 패권, 뭐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패권도 훨씬 더 공고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과장해서 길게 말씀드리면 일단 그거 하나가 내년 시장을 좀 떠받쳐 줄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여담이지만 실제 4개 포트폴리오에
여기에 수혜받는 ETF 테마를 이미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 2024년 미국 상장 기업들의 이제 이익 성장이라든가 매출 성장을 제가 그려갖고 온 거거든요. 뭐 하나하나 그래프 갖고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좌측 그래프가 YOY 연간 작년 대비 올 이익 성장 추이 그래프고요. 밑에가 매출 성장입니다. 그리고 좌측이 그래프가 조금 복잡한데 그 진곤색 그래프가 미국 상장 기업 중에 미국 내에서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과 그 주황색 그래프가 해외에서 매출의 50% 이상을 발생시키는 기업. 그리고 이제 시장 평균이 파란색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먼저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이익 성장과 매출액 성장이 각 업종별로 주황색이 9월 30일 날 했던 전망 대비 오늘 현재, 감청색 그래프가 오늘 현재, 그러니까 이익 성장이 2달 전보다 지금이 더 높게 성장 예측치가 반영이 된 건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9월 말 대비보다 계속 다 성장을 하고 있죠. 각 업종별로. 그러네. 주황색보다 감청색 그래프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이익 성장을 더 많이 할 걸로 예측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한두 개 빼놓고 대부분의 업종이 다 내년도 이익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액 성장은 이익 성장하고 좀 틀려서 좀 들쭉날쭉하긴 한데 그래도 추세적으로 내년도가 더 좋을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참여자가 예상하는 게 믿을만하니? 저는 적어도 미국 시장은 믿을만하다고 봐요.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이고 우리나라는 조금 어떤 뭐 세력, 뭐 시장이 좀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좀 쏠림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시장은 웬만한 세력이 거기 가서 이렇게 세력을 어떻게 막 조정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어제 현재까지 S&P 500 기업의 81%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은 작년 말 올해 초까지 굉장히 유명한 잘 맞추기로 유명한 회사들에서 그때 당시에 전망을 뭐라고 했냐면요. 올해 1, 4분기, 2, 4분기는 기업들이 EPS가 마이너스 성장할 거야. 그런데 3, 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거야. 그때 수준이 한 5에서 7% 정도 YOY로 성장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어제 이제 그 한경글로벌에서 발표하시던데 이번 지금까지 발표된 81% 기업들 EPS 성장률을 볼 때 YOY 5%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냐 7%냐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2, 4분기까지 많이 성장하다가 3, 4분기 때 플러스로 확실히 성장을 한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이 그때 그냥 대충 예상해서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기업 방문 다 해보고 아주 인티밋하게 미팅해보고 미국 투자자들은 더 하겠죠.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망이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도의 이익 성장이나 매출액 성장이 적어도 많이 꺾이진 않고 현상 유지 또는 이상을 할 거다라는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서 부가적으로 재밌는 게 저희 회사에 좀 고무적인데 우측 위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감청색이 상장 회사 중에 매출의 50% 이상을 국내 미국 내에서 발생시키는 기업들과 반대로 그 오렌지색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발생시키는 기업들의 이익 성장 예상치와 매출액 성장 예상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국내 미국 내에서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의 이익 성장과 매출액 성장이 훨씬 높죠. 이게 무슨 뭘 얘기할까요? 그만큼 탄탄한 내수가 당연하죠. 그리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해보면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뭐 대선이 이제 연말 정도에 있잖아요. 대선 빼고 좀 큰 뭔가 뭐 예정되어 있는 이슈가 없습니다. 물론 없더라도 항상 예상치 못한 이슈가 터지는 게 시장이긴 한데 크나큰 어떻게 시장에 어떤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우리가 보통 분기별로 한 달만 봐도 이번 주 다음 주 뭐 매크로 뭐 지표가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연간 베이스로 보면 어떤 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만한 이슈 없는 것 같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대선이 있다고 하면 시장 분위기는 나쁘기보다는 나쁘진 않죠. 그래서 내년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통계적으로도 그 임기 딱 그 말기차 때 미증시는 항상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미증시만큼은 확실히 내년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총선과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라는 게 그 미국 임기가 이제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한가 중간 선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상원과 하원이 매년 2년 또는 6년마다 선거를 합니다. 그게 딱 대통령 임기 중간에 딱 걸치게 돼요. 그래서 중간 선거라고 하거든요.
이 선거 이전 1년 동안 단 한 번도 주가가 빠진 적이 없어요. 평균 9%인가가 항상 올랐어요. 다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만 빼고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항상 이제까지 올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년을 바라봤을 때 특별한 그런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굉장히 됩니다. 가능성 낮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내년도 또는 뭐 지금부터 해당되는 얘기지만 미국 경제가 큰 충격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은 경제 충격이 어떤 다이내믹스로 이루어지고 파급 효과가 생길 거냐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제를 참여하는 분야별로 보자는 거예요. 크게 기업 분야가 있을 것이고, 가계, 개인 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는 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이슈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3, 4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지면서 금융 시스템으로 번지지 않을까, 뭐 이게 또 시장을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럼 그 세 가지를 각각의 그래프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게, 기업들의 펀더멘털 상황을 보려면 대표적인 지표 중에, 저희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는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뭐 스프레드는 잘 아시잖아요. 무위험 국채 금리 대비 이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몇 프로나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될 거냐. 기업들의 상황이 좋으면 스프레드가 낮을 거고, 금리를 많이 안 줘도 될 거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면 금리가 벌어지고, 그래서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금리가 한참 상승했던 10월 중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4.5를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4.2 갔다가 어제 기준으로 3.95로 떨어졌습니다. 3.95는요 굉장히 낮은 수입니다. 과거의 수준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기업들이라고 하면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들, 재무상황이 탄탄한 기업들은 투자등급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발행한 채권을. 근데 신용등급이 낮고 재무상황이 뭔가 불안해, 이런 기업들은 하이힐드 기업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발행한 채권을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려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역대급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평년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이번 하이힐드 기업들이더라도 돈을 조달하기가 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금융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개인 부분을 보죠. 미국의 부채가 지난 10월 말 현재로 20트릴리언 정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 전체 가계에서 부채를 그러니까 돈을 빌린 총량이 20트릴리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모기지 비중이 66%에 육박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좀 높죠. 부동산 자산이 한 뭐 60, 70%, 80%에 육박하니까. 근데 미국 가계가 갖고 있는 부채 중에 가장 많은 게 모기지라고 할 때, 그러면 모기지의 연체율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체율이 심해져야 부도율이 되고, 그러면 부도율보다 더 빨리 신호를 주는 게 연체율 아닙니까? 그래프에서 보시는 주황색 그래프가 미국의 연체율입니다. 모기지 연체율. 연체율이 지금 1.6%예요. 굉장히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금리가 올랐고 10년물 금리가 막 스파이크했습니다. 그거에 연동된 모기지 금리가 작년 금리 본격적으로 인상하기 전에 3%대 중반밖에 안 된 것이 지금 8% 찍고 이제 그나마 좀 안정돼서 7% 후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이제 이것만 갖고 해석을 하면 가계가 막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가계는요, 미국 가계의 모기지 대출의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95%에 해당하는 비중이 다 금리가 뜨기 전에 2%에서 3% 중반 미만에서 고정금리로 빌린 대출자예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미국 모기지 시장은 다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3.5%에서 6%, 7% 오를 때 돈을 주택을 구매하면서 모기지 대출을 적용을 받은 분들은 5% 정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계는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서포트해주는 요소가 실업률이 굉장히 낮죠. 연체율이 매달 돈을 내야 될 걸 못 내면, 뭐 3개월 이상 못 내면 연체율이고 이런 거잖아요. 1.6%라는 건 노동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급여 생활을 탄탄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따져야지 펀더멘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계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의 어떤 그 재무 상황 아주 탄탄하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 어떨 거냐? 그 조그만 박스에 제가 BTFP 프로그램 대출 잔액을 갖고 왔거든요. BTFP는 왜 실리콘밸리 지방은행들 터지면서 정부가 뱅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니네가 자금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투자해놨던 채권을 갖고 오는데 시가평가한 손실된 가치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원래 액면가로 다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줄게. 그러니까 그냥 돈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그럼 이 BTF 프로그램 대출 잔액이 계속해서 증가해야 금융 부분이 뭔가 위험하다는 신호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프 보시는데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미국의 지방은행이나 금융 시스템, 금융 부분이 뭔가 굉장히 막 인출 사태가 있다거나
물론 지방은행 몇 군데가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국채 투자하고 그 지방채 모기지 같은 거 투자해서 손실 그 가치가 손실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 사람들 그거는 그분들이 의사 판단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라든가 퍼스트뱅크라든가 이런 데처럼 몇 군데 뭐 망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잘못한 거죠. 금리가 그렇게 대놓고 올리고 있는데 국채를 왜 투자합니까? 그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시장의 일각인 거고 시장 전체의 어떤 금융 시스템, 금융 상황을 반영하는 BTFP 대출 잔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금융 부분이 아주 뭐 뱅크런 사태라든가 뭐 예금 인출 사태를 겪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업, 가계, 금융 시스템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경기가 예측하는 것처럼 침체가 오고 막 그러면 시장은 항상 안 좋아야 되고 시장이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요. 실물 경제를 반영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물 경제가 항상 좋기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좋으면 반대급부로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경기가 워낙 좋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는 거 그에 반응해서 주식시장을 살짝 흔들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식이 반영하는 실물 시장을 펀더멘털을 놓고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물 경제를 일부 반영하는 그것도 주식시장을 놓고 실물 경제까지 대입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처럼 실물 경기가 움직이면요 다 망합니다. 작년 한 해 코스피 한 27% 빠졌죠. 그렇죠. 나스닥 30% 가까이 빠졌죠. 실물 경기 GDP 성장률이 1년에 30%씩 빠졌다가 막 15%씩 오르고 이러면 그 아무도 못 살아남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좀 오류를 범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그래도 내년 경제적인 시황적인 측면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차별화가 좀 이제 극명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목의 차별화인가요? 그렇죠. 뭐 업종 차별화, 종목 차별화 이미 늘상 그런 차별화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부분 같으면 내연기관과 전기차였던 이미 차별화는 이루어지겠지만 그 기술적인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반영, 사회 문제 이런 것들하고 결부돼서 좀 더 차별화, 회사별 차별화, 국가별 차별화도 심해질 거고요 이제. 왜냐하면 올해 미국하고 중국이 아주 갈등에 첨예하게 돼 있다가 올해 4월인가요? 그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 유럽 쪽에서 디커플링 했던 전략을 디리스킹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직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인가 무슨 차관이 나와서 이미 디리스킹 사인을 줬어요. 그럼 디리스킹이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다 결별시켜버리는 전략에서 필요한 부분은 하되 핵심적인 부분만 견제하자. 이게 디리스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대탕트란 말이죠. 근데 그 대탕트의 사인이 지난주 나왔어요. 미중 정상회담. 정상회담하고 시진핑이 이미 인터뷰 그 어나운스먼트 발표하면서 우리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willing to cooperate이라고 그랬어요. 기꺼이 협력할 거고 we will manage differences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점을 매니지해서 적극적으로 고쳐갈 거야. 그건 이미 한 수 접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중의 어떤 패권 갈등의 텐션은 훨씬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 좀 소위 그 서플라이 체인이 디스럽션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완화되는 무드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큰 그림에서도. 이제 그래서 내년 시장 나쁘지 않은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늘상 있지만 뭐 종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테마별 국가별 차별화는 좀 심해지지 않을까?